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이 직을 내려놨습니다. 비공개 명단이 유출되자 부담감에 사의를 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윤리위원 선임안을 의결하며 위원장 선출 전까지 명단 비공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언론사로부터 명단이 유출된 후 위원 자격을 놓고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축출용 윤리위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친한계에선 위원들의 이력을 놓고 문제 제기에 나섰습니다. 몇몇 인사가 윤석열 씨 배우자 김건희 씨와 대학 동문, 통합진보당 지지선언, 종교단체 JMS 변호 등 문제 이력을 지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몇몇 위원이 하루 만에 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초고속 사퇴를 놓고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공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명단 유출의 배후로 친한계를 지목하며 당기 내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이제 시선을 국민의힘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한동훈 제거용으로 생각되고 있는 의심받고 있죠. 의심받고 있는 윤리위원회 구성이 첫날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내일 장동혁 대표는 쇄신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앞서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계파 갈등을 넘어서 지금 내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성환 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야당 출입 기자입니다. 이효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효진 기자. 어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타임테이블대로 짧게만 설명 한번 해보시죠. 네, 월요일에 장동혁 지도부가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완료를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문화일보 단독 기사로 해당 위원들에 대한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자마자 바로 6월 그 다음 날인 6일 오전에 2명의 윤리위원이 먼저 사퇴를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오후에 총 3명이 사퇴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래 명단은 비공개였죠. 네, 맞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 윤리위원회 구성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보통 누구에 대한 윤리위원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일종의 사법부인데 네, 그렇죠. 그것을 숨겨서 한다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란 사건 재판하고 있는데 재판장 얼굴 공개 안 한 상태에서 재판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윤리위원을 선임하고 난 다음에 뭐 명단이 공개가 됐다고 해가지고 사퇴하는 모양새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7명을 선임했는데 3명이 사퇴를 해버리면 4명밖에 지금 안 남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이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원장을 또 호선으로 뽑아요. 네네. 원래 윤리위원장은 당대표가 지명하는 경우거든요. 보통이 여상하원 위원장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또 호선으로 뽑는다는 것도 참 희한한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뒷얘기는 윤리위원장감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윤리위원장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서 욕먹을 거밖에 할 게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반응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단계 논란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측을 쳐내는 일종의 뭐 도구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고 뭐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보수 진영에서 크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기자. 뭐 베일에 쌓일 것이 없는데 윤리위원회 명단이 유출이 되고 공개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사퇴하는 것도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만 도대체 그 면면이 어땠길래 이러한 계파 갈등으로 비화됐고 사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까? 일단 이번에 위원장으로 임명된 윤민호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외적으로는 사이버 안보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면면을 뜯어보면 지난 23년 월간조선 기고글에 김건희 씨를 옹호하는 글을 실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중국의 댓글 조작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정부와 연결된 인사라는 점을 지우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김건희 씨와 동문인 사람, 또 종교단체인 JMS 변호인 출신, 좀 이런 문제적 인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평론가님. 이렇게 첫 출발부터 어쨌든 상당한 혼란과 파장 속에 윤리가 구성이 되고 가동이 된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흔히들 언론이나 아니면 아마 동의하시겠지만 결국은 단계 논란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물론 이제 징계 수위가 문제이겠죠. 앞서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권 2년 정지였나요? 네, 그렇죠. 네, 상당한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징계는 어느 정도 징계는 있을 것인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깍두기 담그려고 무 다 썰어놨는데 네네. 깍두기 안 담그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차피 징계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기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나요? 여상훈 위원장 갑자기 교체한다고 얘기하고 윤리위원회 새롭게 구성한다고 하는데 앞서 인사들 몇몇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자기 풀에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네. 더군다나 지금 윤 위원장 얘기도 나왔지만 사이버 안보 전문가가 왜 윤리위원장으로 옵니까? 그럼 단계 논란으로 가가지고 샅샅이 다시 뒤져서 판단해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경찰 출신이고. 네. 네. 그럼 한동훈 전 대표 결국 징계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걸 굳이 뭐 징계 꼭 하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해야 징계를 합니까? 서로 간에 다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징계 수순으로 가는 거고 수위는 징계 수위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보궐이든 뭐든 선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공백기를 더 갖게 되면은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난번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 총선 때 비례 명단에 올려서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안 했던 건데 지금 다시 재기를 모색하는 사람한테 보궐이든 지방선거도 나가지 못하게 1년이라도 막아둔다고 하면 결국 존재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 징계를 1년 주느냐 2년 주느냐는 뭐 아무 의미 없다. 6개월 주느냐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징계가 들어가는 순간 그때 한동훈 전 대표는 당에 남아있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기자 현재 국민의힘 출입하고 있죠. 네, 친한계 의원들 좀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징계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지금 평론가님은 수위에 상관없이 이제 족쇄 일종의 보폭을 넓히는 그것이 원내가 되었든 무엇이든 이것을 족쇄용으로 보시고 있는데 그럼 실제 반발은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조직적인 실제 움직임이 있는지 그것 한번 좀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일단 친한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되게 공분하는 분위기는 당연히 감지되고 있고요. 초반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한동훈 전 대표를 부각시키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 시각을 내비치는 분들도 있었지만 사실상 좀 징계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좋지 않다는 시각이 나오고요. 최근에 그 대안과 미래라는 초대선 의원 모임이 형성됐습니다. 거기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향한 쇄신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친한계 의원께 물어보니 일단은 오늘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쇄신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마가 타지지 않겠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친한계의 움직임, 향후 움직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쇄신안 발표 내용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어제 윤리위원회 명단 공개되고 뭐 사퇴하는 소동이 빚어지고 난 다음에 조호영 의원도 의견 내고 성일종 의원도 비판적인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당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하라라고 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분출했는데 그러니까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그만둔 게 일종의 신호탄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영락권 의원들 특히 중진급 의원들이 한 1월 초까지만 보겠다. 그때 가서 네, 뭔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 가서라도 뭔가 이 현재 상황을 좀 바꿀 수 있을 만한 중도 확장을 할 만한 뭔가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쇄신안 발표했는데 뭐 인재영입위원장 부실한 사람 몇 명 갖다 놓고 특위 뭐 임명한다고 하는데 그 특보든 뭐든 뭐 하여튼 임명을 해서 이 뭔가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 시그널이 안 나올 경우에는 더 쇄신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마땅히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당원들이 짠물화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이 지금 당원들을 주도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리고 장동익 대표가 계속 지금 당원 확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장동익 대표는 내 당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뒤에서 강성 당원들이 뒷받침 돼준다면 의원들이 함부로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고 굳이 지금 분란을 만들면서 내가 총대 메고 나가가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한번 당을 바꿔보겠다고 얘기할 만한 진짜 결기 있는 의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익 대표가 원하는 대로 자꾸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극우 유튜버로 불리는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쇄신안을 발표하기 바로 앞둔 상황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김재현 최고한테 나 입당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입당원서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쇄신책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10시에 장동혁 대표가 당 쇄신안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좀 대통령 부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신년 인사차 찾아간 자리에서 그로부터도 들었던 얘기가 수구 보수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퇴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한 말이 첫 마디가 당내 통합을 얘기를 했고 당원들 여론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걸림돌 제거를 얘기했단 말이죠. 이러면 쇄신안은 보나마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아니면 지금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장동익 대표의 나름의 어떤 전략과도 관련이 돼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앞에 있는 선거를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책임론 그 당대표로서 책임져라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책임지는 모양은 충분히 낼 수도 있죠.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대표직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네네. 내려놓죠.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계속 당권을 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계속 궁리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기기 어렵다면 그러면 이기려고 해서 했는데 진 것보다는 차라리 강성당원들 딱 결집해서 나의 편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뭐 개파가 있거나 내가 공천을 행사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나를 뒷받침해 줄 만한 의원이 없으니 당원들 붙잡고 가겠다. 지방선거 결론까지 가지 말고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봐보죠. 장동익 대표가 오늘 내놓을 쇄신안이 정말 알맹이가 없습니다. 요거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방선거에 나서는 사람들 특히 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란과 계엄의 늪에 빠진 채 선거를 과연 치를 수 있느냐, 치르기 힘든 거죠. 그러면 이들이 뭐 오세훈 또는 한동훈 이런 사람들 매개로 해서 분열 또는 탈당 또 다른 창당 이렇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동력 체제에서 할수 있는 탈당과 건 분당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나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러 번 쪼개졌다 다시 합치는 과정들이 있을 수 많았지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특히나 의원들 대부분이 영남에 포진해 있고 영남이라고 하는 지역의 기반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뛰쳐나간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배신자 프레임에 휘말리면 앞으로 정치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안에서 진지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계속 싸움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문제는 상황을 예를 들면 비대위로 갈 정도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엎어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 지도 체제에서. 네. 그러니까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흔들리고 가는 거고 장동익 대표는 어쨌든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1심 결과를 보면서 태도를 좀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입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원 70%를 집어넣으면서 어쨌든 지방선거 나오는 거 갖고 국회의원 지위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직하고 70% 당원 비율 반영해버리면은 그러면은 70% 당원 비율로 들어가는데 강성당원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 내에서 어떻게 선거를 다른 사람이 치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눌러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이 기자. 실제 친한계 의원들 뭐 지금 반발은 하고 있지만 윤리 구성 그리고
뭐 한동훈 제거 이러한 수순에 대해서 반발은 하고 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탈당 또는 분당 이러한 집단적 움직임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지금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 탈당과 분당에 대한 트라우마 이 밖에 나가면 너무 추웠잖아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내 권력 투쟁에 매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까? 실제 탈당이나 분당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가요? 초반에는 뭐 탈당 분당 얘기도 뭐 나오긴 했는데 그건 일종의 살짝 그냥 협박성? 하는 얘기용으로는 많이 나왔지만 다들 하는 말씀이 바꾸더라도 이 당 안에서 바꿔야 된다. 국민의힘이라는 그 안에서 쇄신을 이뤄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뭐 중지가 모이는 것 같고요. 왜냐면 그동안 뭐 말씀하셨듯이 바른미래나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분당한 당들이 많이 힘을 내지 못했고 지금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개혁신당만의 목소리보다는 국민의힘의 좀 아류정당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봤을 때 탈당했을 때 본인들의 입지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더 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침몰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서로 이제 뛰쳐내지 못하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네요. 만약에 6월에 총선이 치러진다 그러면 상황이 다를 거예요. 이게 지방선거잖아요. 아, 네,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총선이 멀리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굳이 강성당원한테 밑보여가면서 그 뭔가 행동으로 돌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결국 당권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역시 윤 어게인 세력하고 손을 잡은 입장이기 때문에 당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땐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 바깥에 나가서 엄동설 안에 떨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따뜻한 데만 있었던 사람들이 나가기가 겁나고 그리고 안에서는 자칫해가지고 쓴소리 했다가는 완전히 낙인 찍힐 것 같고 이 딜레마에서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나의 당권을 유지할 수 있고 내가 사실 1.5선이라 할지라도 어찌됐든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권한이 얼마나 큰지 달콤한 그 권한을 맛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을 끌고 가는 것도 좀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데 자기들이 탄핵 국면 정도 때 태세 전환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다시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하면서 과거하고 단절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거잖아요. 그냥 확 밀고 나왔어요. 밀고 나오니까 그 딜레마에 자기 스스로가 빠져버린 상황에서 누구든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탄핵에 동의한 한동훈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게 우리의 적이다. 적을 바꾼 셈이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민주당보다 한동훈이 더 밉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그런 정서를 활용하고 일종의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당계 논란을 만들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일정하게 자기의 잘못을 속죄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런 점을 전 노렸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에서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이면서 징계를 해버리면 어찌됐든 그 징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걸 일종의 효시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지켜보는 다른 의원들 입장에서도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체포방해 혐의가 곧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이제 가장 큰 내란 혐의 1월 중에 결심 공판이 있고 그러면 2월 중순까지는 선고가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지방선거 분명히 이전이야 말이죠. 선고가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역공을 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특검 1조 그러니까 1국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스스로도 부끄러워할 만한 공천원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잖아요. 더군다나 통일교 문제나 이런 것들. 어제 송원석 대표도 원내대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다못해 종교 분리 원칙 위반한 부분들은 그 꼭대기에 국민의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공격을 하거든요. 좀 어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수세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특검 국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끌고 나가고 가장 가깝게는 이해원을 일단 끌어내려서 주저앉히고
이러면서 자꾸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 그리고 통합 행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꺾어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도 이미 민주당 비위 문제 때문에 저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조금 반감됐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 특검 문제나 내란 문제나 이런 곳에서 민주당 탓을 해가면서 선거 국면까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런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뭐 오늘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네네. 국민한테 사과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집권을 못했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책임 있다고 사과하는 태도는 아닌 요 딱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거 때까지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좀 있으면 발표될 10시 3시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심과는 전혀 따로 노는 국민의힘인데요. 12.3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에 대한 참회와 사죄, 용서를 구하기보다 윤석열 어게인을 논하고 또 그것이 바탕이 돼서 당권을 유지하는 이러한 현상을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그 현상에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지방선거에 나설 수 있을지. 물론 지금 민주당도 형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참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정치부 이효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